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8월 4과목 6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과목이랑 5과목, 그리고 아까 3과목, 우리 3과목도 했었는데, 3과목, 4과목, 5과목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딱 눈에 띄게 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가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게 조금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4과목, 5과목은 좀 더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은, 자, 요거는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정답은 3번. 자,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교섭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내용, 일단은 이 문제 자체만 한번 외워주시면 돼요. 물론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 나올 때마다 이 오답과 정답만 정도만 공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62번 보겠습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정답 먼저 보면은 일단 재정 지출의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에 일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경기적 실업이라는 게 있고요. 경기적 실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구조적 실업, 이렇게 또 추가로 더 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해당되는 게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두 가지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직업훈련 기회 제공 같은 경우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해당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머리가 먼 거죠. 자, 그리고 3번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서도 경기적 실업의 대책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법인세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재정 지출의 축소를 하는 게 아니라 재정 지출의 증대가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적 실업의 대책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경기적 실업의 대책이 뭐냐? 자, 재정 지출의 증대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금리 인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 법인세 인하, 저기 나와 있는 내용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왜냐? 경기적 실업이란 건 말 그대로 나라의 경기가 안 좋아서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적 실업은 조금 개념이 다르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실업률과 상관이 없는 거는 2번 재정 지출의 축소, 정답이 되려면 증대가 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하나씩 꼭 나오죠. 자, 우리나라에 10개 야구 생산 업체가 있다. 야구공은 개당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각 기업의 야구공 생산 함수와 노동의 한계 생산을 담궈왔다. 자, 여기 내용이 있네요. 우리나라에 야구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500명이 있으면 이들의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야구공 가격이 일정하다고 할 때 균형 임금 수준은 얼마인가? 자, 마지막 이 글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헷갈리기만 하네요. 자, 이런 계산 문제. 자, 일단 첫 번째 계산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3번을 찍으시면 됩니다. 왜냐, 계산 문제는 거의 다 지금 3번이 정답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편법이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요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야구공 생산량, 그리고 L은 근로자 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함수가 있죠. V, MPL은 P, MPL이고 이것은 임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식은 우리가 머릿속에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은 P는 일단 이 P가 생산물 가격이죠. 생산물 가격이다 하는 것까지 이제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고, MPL은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정보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10개 야구공 생산 업체가 있다고 했죠. 그럼 10개 회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 수가 L이라고 했으니까 이 L을 일단은 구해야지 우리가 MPL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10개 업체에 총 500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500을 1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50, 한 공장당 평균 50명의 근로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L에다가 이제 5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MPL에 대한 숫자가 300이 나옵니다. 300이란 나온 숫자가 있죠. MPL이 300이 나왔어요. 자, MPL은 300이 나왔습니다. 그럼 P인 생산물 가격이죠. 생산물 가격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그러면 1000, 300 곱하기 P 생산물 가격인 1000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0만 원이죠. 균형 임금이 나온 거죠. 이 W에 대한 임금이 요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럼 30만 원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이겠죠. 자, 이런 주어진 게 많지만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 딱 보고 하면 생각보다 계산할 게 많이 없다라는 거, 이런 필요 없는 숫자들은 신경 안 쓰시고 문제를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생산물이 수요자에 의하여 수요되기 때문에 그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노동이 수요된다고 할 때 이러한 수요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지금 막 수요자, 생산물, 또 최종 생산물, 투입되는 노동이 또 수요된다. 이렇게 하니까 단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읽는데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3번인데 정답은 이 파생수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파생수요를 설명하고 있죠.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가 A라는 물건을 원해요. 그럼 소비자의 수요가 생겼죠. 소비자의 수요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이 소비자가 뭘 원하네? 그럼 그거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생산 요소를 결정을 하고 만들게 되겠죠. 이게 다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파생 수요는 이게 내용이 답니다. 소비자가 수요가 있으니까 생산 요소가 생겨나는 거고 그거를 그냥 만든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사실 끝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니까 요거는 그냥 파생 수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1번, 2번, 4번에 대해서는 문제가 시험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65번 볼게요.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임금 체계, 그러니까 임금의 기능이네요. 쉽게 보면은 임금의 기능은, 자, 정답을 먼저 봐야겠죠. 생존권 보장. 자, 생존권 보장 기능과 임금은 상관이 없다. 뭐 돈을 받는다고 해서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임금의 목표와 기능은 생존권을 보장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 요 1번, 2번, 3번 내용이 임금의 기능이구나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번 볼게요. 던롭이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으로 지적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요것도 외워서 그냥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한데 요거는 또 보니까 2차에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던롭의 노사관계 규제 3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에 나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기술적 특성. 자, 보기 2번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시장적 특성. 자, 이거는 보기 3번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력 관계, 세력적 특성이다. 라고 해서 요거 던롭의 노사관계 규제 3요소는 기시세라고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특성부터 먼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자, 기술적 특성은 노동자의 형태, 경영의 형태 이런 거 있죠. 형태에 중요시를 합니다. 형태 그리고 감독의 형태 등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적 특성은 예산의 제약이 있다. 예산에 제약이 있으면은 경영에 영향이 가겠죠. 예산은 곧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 경영에 영향이 가면은 제품 시장의 형태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다는 건 시장적 특성은 결국 예산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시장 형태는 어떤 거냐? 뭐 완전 독점이 있겠죠. 완전 독점을 하느냐? 아니면 경쟁을 하느냐? 뭐 이런 형태가 예산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세력적 특성은 이제 노사관계가 있겠죠, 말 그대로. 노사관계에서 누구는 더 힘이 세고 누구는 더 힘이 약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 플러스 이제 사회관계가 있겠죠.
뭐 정부나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이제 서로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경영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덜롭이 말한 노사 관계를 규제하는 3요소 기시세다 라고 해서 머릿속에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보면은 1번 시민의식은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7번 볼게요. 다음 표에서 실업률은, 자,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기에서 봤을 때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죠. 요거는 편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편법인데, 자, 일단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해 볼게요. 취업자랑 실업자랑 더하면은, 자, 40만 명이죠. 이 40만 명의 숫자가 뭐냐? 경제활동 인구죠. 실업자도 경제활동을 하나요? 자, 실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죠. 왜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비경제활동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를 어떻게 나누냐? 그냥 그 차이입니다. 근데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간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풀어보시면은 이제 40만 명이죠? 그럼 여기서 실업률을 구하는 거는 실업자 4만 명, 40만 명 나누기 4만 명 하면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은 10%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3번으로 푸셔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뭐 편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필요한 숫자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뭐 총인구, 생산 가능 인구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6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필립스 곡선이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가? 자, 요거는 뭐 당연히 암기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4번 임금 상승률,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두 개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필립스 곡선이다 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필립스 곡선의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낮은 인플레와 낮은 실업률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반대인데, 세 번째는 정부가 총 수요를, 노동 수요겠죠? 증가 시 실업률은 줄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준다. 그런 다음에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다. 라는 거고요. 정부가 만약에 그러면은 총 수요를 감소 시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단기적으로 하락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이고요. 대신 또 시간이 흐르면은 실업률이 상승을 한다. 라고 본 게 필립스 곡선의 네 가지 특징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일단은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과 거리가 먼 거. 자, 그러면 최저임금 도입 목적을 보면 되겠죠? 자,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자, 일단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임금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됐을 거고요. 두 번째는 생계비 보장입니다.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봐야겠네요. 구매력 증대입니다. 뭐 이와 같은 이유로 일단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답 같은 거 보시면은 고용 확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1차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목적, 가치,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0번 볼게요. 다음 중 기업들이 기업 내 승진 정책에 대응하여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은 4번 연봉제 강화다. 자, 승진 정책에 대응하고 있는 것 중에 연봉제 강화는 승진 정책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승진 정책에 대응하여 도입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회사로 파견을 한다. 파견을 보내네요. 파견. 자, 그리고 팀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팀장. 너희 구역에 팀장을 해라.
자, 그리고 직급 정년제라는 것은 어느 시간이 되면 나도 자동으로 승진이 된다.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연봉제 강화와 승진 정차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되는 문제겠네요. 자, 71번. 자,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요거는 2차 때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하다. 자,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단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사실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거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동사회가 있겠죠. 일단 노동사회라는 게 있겠죠. 노동시장이자 노동사회인 거죠. 자, 여기서 있는데 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이라고 바로 얘기를 할게요. 이 대기업 안에서 새로운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대기업 안에 있는 노동시장은 바깥에 있는 다른 노동시장과는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안에 있는 이 노동시장, 이것을 이제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부 노동시장은 외부와는 단절되어 있고 그 기업만의 고유한 특성이나 관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고용 계약 형태가 다양하기보다는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그런 계약 형태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내용을 보면은 제1차 노동자로 구성되어진다. 자, 이거는 그냥 뭐 쉽게 그냥 변하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장기 근로자로 구성되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 이 대기업에서 일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겠죠? 승진제도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이 대기업 안에 새로운 노동시장인 내부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승진 제도가 아주 중요하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노동시장이 또 만들어져 있다라는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부 노동시장이 대충 어떤 것이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면은 그거를 유출해 가면서 문제를 충분히 1차 때는 푸실 수가 있으시니까 요 내부 노동시장에 대한 개념 꼭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내부 노동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실무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내부 노동시장이란 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기업이 커지고 조합이 커지면서 기업과 노동시장이 구분되는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외부 환경의 노동시장과 구분되는 기업 내에 새로운 노동시장이 생겨나는 것이 내부 노동시장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장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왔습니다. 자, 장점이란 우수한 인재 확보에 좋고 내부 승진, 동기 유발할 수가 있고 신규 채용이나 교육 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자, 왜냐? 장기 고용 직원들이 일을 오래 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나 교육 훈련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리고 장기 고용 유지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장점 네 가지 머릿속에 같이 담아 주시고요. 자,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 한번 볼게요. 기업 내부에 구조화된 고용관계. 자, 이 구조화됐다라는 거는 아까 우리 문제에서 나왔었던 내용과 똑같죠? 뭔가 다양할 수는 없겠죠. 기업 내부에 정해진 규칙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기업 외부와는 구분되는 노동시장. 자, 아까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업 외부와 노동시장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노동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부 노동시장과 그 연결되는 점이 뭐냐? 바로 입사와 퇴사뿐이다. 라는 약간 무서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원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숙련의 특수성. 자, 이거는 기업이 가진 고유한 기술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삼성의 반도체 이런 기술들이 있겠죠. 그런 기술들로 인해서 내부 노동시장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관습이 있어요. 기업 내 문화나 규칙 등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외부 노동시장에서는 강요를 하거나 만들어줄 수가 없지만 내부 그 기업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 문화, 규칙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 노하우, 자, 문서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서는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은 좀 많이 갈궈야 돼 라는 게 뭐 흘러 구전되어서 넘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문서로 남아있진 않겠죠. 그런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현장 노하우를 많이 생기고 배우다 보니까 내부 노동 시장이 형성될 수 있겠더라 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내용들 정말 중요하고 2차 실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머릿속에 꼭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2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산업의 평균 임금이 B 산업보다 높을 경우 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A 산업의 노동조합이 B 산업보다 약하다. 자, 이거는 뭔가 말이 잘못됐죠? A 산업의 노동조합이 만일에 B 산업보다 강할 경우는 평균 임금이 더 높을 수 있겠죠. 왜냐?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힘이 강한데 임금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맞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생산성의 차이, 숙련도의 차이, 그리고 노동 수요에 대한 노동 공급이 충분히 다양하지 못하고 있을 때 평균 임금에 영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73번 보겠습니다.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그럼 정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효용 극대화에 기초한 노동 공급 모형에서, 뭔 소린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경우 임금의 상승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으로 굴절된다. 자, 여기 틀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 풀이만 보면은 거꾸로 됐어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된다. 자,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요 이제 소득 효과와 이제 대체 효과가 어떤 건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 문제가 또 나오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맞는 내용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이다. 자, 요런 내용이 있고요.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인구의 양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별, 지역별, 질적 구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번, 사회보장급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노동 공급에 대한 동기 유발이 저해되어 총 노동 공급이 감소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1차 때는 나올 수가 있지만 2차 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음 문제는 2차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74번 보겠습니다.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시간의 근무 수당이 증가함에 따라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휴일 근무나 잔업 처리 등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자, 쉽게 풀어보면 그거죠. 내 임금이 올랐는데 너 일 더 하면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일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개념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라는 문제인 거고요.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후반 굴절혈 노동 공급 곡선이죠. 자, 아까 13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후반 굴절혈 노동 곡선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 일어난다라고 했죠. 자, 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네요. 자, 너 돈을 더 벌 수가 있는데 돈을 더 버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제 더 이상 돈 버는 게 나는 지금 충분히 내 임금에 만족스럽거든. 그렇다는 것은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 나는 영화도 보고 놀고도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생길 때부터 후방 굴절형 그래프가 후방으로 굴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소득 효과라는 거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내 임금에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기 시작했으니 나 이제 놀래. 나 이제 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체 효과는 그 반대예요. 아직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만족스럽거나 난 돈을 더 벌 거예요. 내 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난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래서 나는 그냥 놀 시간에 일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임금, 자, Y축이 임금이고요. X축이 이제 노동 시간입니다. 노동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쭉 상승을 하겠죠? 자, 노동 시간, 일하는 만큼, 임금이 오를수록 나는 노동 시간, 일을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체 효과, 나는 더 일을 할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요 지점쯤에서 특이점이 옵니다. 요점이 뭐냐? 이제 내 임금에 만족을 하냐, 만족하지 못하냐라는 거죠.
근데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요. 요 구간이 뭐냐? 요 구간이 후방 굴절이다. 후방 굴절 곡선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인 즉슨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 나는 이제 놓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거겠죠? 아, 지금 놀 때가 아니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고 후방 굴절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좌상향하고 있는 거죠. 임금은 오르고 있는데 일은 더 하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후방 굴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되는 거 여가입니다. 여가가 중요해져요. 자, 여가가 정상이다. 여가가 정상제이냐 아니면은 여가가 정상제가 아니냐. 정상제가 아니라는 것은 여가 열등제냐 라는 거겠죠. 자, 여가가 열등제다. 여가는 나한테 열등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상향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여가가 정상제야. 나한테 여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나한테 여가라는 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가는 정상이다. 여가가 정상 역할을 할 때 후방 굴절 하는 형태를 보인다. 혹은 좌상향하는 형태를 보인다. 라는 것까지 이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거에서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여가. 여가가 정상제이냐 열등제이냐 그리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면은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머릿속에 분명히 넣어 계신다면은 필기 문제에서도 꽤나 많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더군다나 2차 실무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넘어갔고요. 한번 산숨 돌리는 문제 나왔습니다. 임금 체계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한번 바로 볼게요. 3번 근로자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자, 공평성이라는 것은 공헌도 곧 공헌도와 연결이 됩니다. 공평성의 핵심 키워드는 공헌도예요. 공헌도. 그렇다면은 공평성 말고 또 어떤 게 있냐? 임금 체계에 임금의 균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등성은 이제 투입된 노력이 있겠죠? 노력에 상관없이 보수, 직급, 업무가 같아야 한다. 같아야 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균등성이에요. 그렇다는 것이 제일 맞는 내용이 2번이네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금의 균등성 중에서도 이제 생활 보장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번호이긴 한데 또 4번도 마찬가지네요. 자, 연령 근속 연수 같으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라고 보는 게 임금의 균등성이고요. 공평성은 공헌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자. 그게 공평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두 가지 차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6번. 다음 중 마찰적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꽤나 중요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실업을 하겠다. 자발적인 실업이에요. 자발적인 실업. 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이직하려고, 더 임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려고 내가 사퇴를 하는 거죠. 사퇴라고 하나요? 뭐 어쨌든 퇴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제 마찰적 실업이 어떤 건지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경기 침체로부터 오는 실업이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적 실업이죠. 경기적 실업, 불경기일 때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내가 실업을 했다. 내가 일을 관뒀다. 라는 게 마찰적 실업, 자발적인 실업인데, 자,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야, A 회사가니까 월급을 더 준대.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소문을 몇 번 더 듣다 보니까, 아, 나 A 회사로 가야겠어. 야, 거기 가려면 뭐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스펙이면 갈걸? 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냥 일을 관두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찰적 실업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구인 구직, 그리고 그런 사이트를 좀 더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마찰적 실업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76번의 정답은 2번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자발적인 실업이 마찰적 실업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자발적인 실업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자, 1번 경기적 실업. 일단은 비자발적 실업이 맞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조적 실업이 있어요.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이 뭐냐? 일단은 이제 노동, 수급, 기술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노동력의 수준이 다르겠죠. 노동력의 수준이 다를 거고요. 기술의 수준이 다를 겁니다. 자, 이런 수준 차이로 인해서 지역적 반응이 생깁니다. 그 반응으로 인해 이제 실업이 되는 거죠. 이 지역에서는 이게 좀 더 잘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뭐 좀 더 기술력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구조적 실업이다. 지역 차이. 라는 핵심 키워드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기술적 실업이 있습니다. 기술적 실업이라는 거는 일단 노동 수요가 감소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노동 수요 감소. 자, 왜 노동 수요가 감소가 되냐?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은 딱 그게 있죠. 기계, 공장이 발달해서 자동화가 될수록 우리가 그전에는 직접 손으로 다 조립하고 했었는데 그런 노동 수요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실업이 이제 기술적 실업.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생기는 사람의 실업, 노동력의 실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기술적 실업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서 실업이 되는 거고요.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 단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또 추가로 이제 뭐 비자발적 실업 중에는 뭐 계절적 실업도 있고 잠재적 실업도 있긴 있는데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요거는 직관적으로 그냥 암기를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네요. 정답은 2번.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익 관세 인상과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8번 보겠습니다. 파업을 설명하는 힉스의 단체 교섭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힉스의 단체 교섭 모형 이 말이 어렵게 나왔지만 어쨌든 파업과 관련된 거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파업과 관련. 자, 그럼 마찬가지로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까 정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노사 양측의 대칭적 정보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임금 타결이 이루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파업이 왜 일어날까요? 자, 1번은 그냥 읽어봐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럼 나머지 내용 한번 볼게요. 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사용자 측의 제의임금은 파업 기간의 함수이다. 자, 요거 맞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3번, 4번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사용자의 양보 곡선은 우상향한다.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은 우하향한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요게 사용자의 양보 곡선. 우상향이니까 이게 사용자의 양보 곡선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 저항 곡선은 우하향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 그림을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동조합은 타결에 동의를 하려고 해요. 그냥 빨리 타결 동의합시다. 우리 일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 남은 돈도 얼마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타결에 동의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하향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원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줄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용자는 우상향하게 되는데 이제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얘네가 슬슬 이제 조금 우리 쪽으로 오려고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결을 이제 동의를 우리가 해줄게 라는 입장으로 바뀌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사용자의 양보 곡선은 우상향하고 저항 곡선은 우하향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임금 타결이 이루어진다. 임금 타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누가 얘기했다? 힉스가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앞으로 필기에 파업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아마 다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79번 보겠습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뭐 그냥 암기해서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정답은 3번. 자, 다른 생산 요소의 수요와 가격 탄력성과는 상관이 없다. 왜? 여기서는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공급 탄력성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해준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과목 마지막 내용인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숍에 대한 내용은 매년 기출문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확대와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가장 불리할 수 있다고 보는 숍 제도는, 자, 정답은 오픈숍입니다. 오픈숍. 자, 그러면 각 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오픈숍이니까 정답이 오픈숍부터 볼게요. 오픈숍은 조합 가입 안 해도 돼요. 와우. 회사 채용되는 기준에 조합원에 들어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클로즈드 숍은 조합 가입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 말인즉슨 너 채용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너 조합 안 되면은 우리 회사에 못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클로즈드 숍입니다. 자, 그러면 3번 유니언 숍이라는 거는 채용과 조합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 언젠가는 우리가 어느 정해진 기간 내에는 조합에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 어쨌든 조합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들어야 해 라는 게 이제 유니언 숍 개념. 나중에 들면 된다 요거고요. 그리고 에이전시 숍은 뭐냐? 가입 안 해도 돼요. 가입 안 해도 돼. 오픈숍이랑 똑같아요. 대신 너 조합비는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는 우리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너에게도 우리 조합에 들어왔을 때 혜택을 똑같이 줄 거야. 그러니까 돈을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에이전시 숍입니다. 조금 웃기지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 보면은 조합원의 확대를 하려면은 일단은 조합원 수가 늘어나야겠죠. 근데 오픈숍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채용이 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다면은 가입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 오픈숍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각 숍의 개념을 잡으시면은 쉬운 문제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8월 기출 문제 4과목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5과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